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김 본부장님, 올해 장마가요 벌써 평년을 훌쩍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과 양상이 있는 거죠? 네, 올해 지난 6월 25일 장마가 시작했으니까 올해 22일째 맞습니다. 아직은 평년을 넘지는 않았거든요. 기간 면에서는. 네. 그런데 올해 특징을 보면 원래 장마 기간이 이렇게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여러 날 대체해서 많은 비가 내리는 게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장마인데 네. 그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되게 좀 하루 이틀 정도 한 지역에 내렸다가 좀 내려갔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한 하루 이틀 뿌렸다가 좀 올라왔다. 이렇게 좀 골고루 여러 지역에 분산해서 비가 내리는 반면에 올해는 지난 14일과 15, 16일 전북과 충청 지역에 계속 이 정체 전선이 머무르면서 네. 많은 비가 내리는 게 이제 그 문제였고요. 어떤 나타난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강수량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네, 남부와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뭐 6배가 넘는 네, 지금 그 강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장마의 강수량이 다른 해에 비해서 유독 많은 이유가 또 뭔지. 네.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가 왔을 경우에 네.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비를 네. 뿌린 해가 네. 될 것인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네, 그 지구 온난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따뜻해지면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물리적으로 많이 늘어나거든요. 대략 1도 이상 1도 상승하면 네. 그 안에 7% 정도의 수증기 양이 더 늘어납니다. 자, 이 수증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 수증기가 어딘가에서는 폭우를 만들고 또 어딘가에는 오히려 수증기 빈곤 현상을 일으켜서 가뭄을 일으키고 이제 이런 건데 올해 그 단기간에 내린 그 원인을 보기 위해서 넓게 기상 위성 영상을 보면 저 동남아 쪽에서 우리나라 서해 또 한반도를 거쳐서 그 태평양 북쪽으로 나가는 우리 강물에 물이 흐르는 길이 있듯이 네. 그 비의 원료가 되는 수증기가 흐르는 대기의 그 길이 있거든요. 그걸 네. 그 대기천이라고도 말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딱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장마전선상으로 수증기가 비의 원료를 계속 공급해주고 있는 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최대 발달할 때 쏟아 부었다가 또 다시 에너지를 충전해서 또 많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지금 반복하는 현상이 13일부터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현상이 참 오늘 정도에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일시 낮에 많은 지역이 좀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네. 이 시간 현재 많이 내리는 것은 남해안 쪽에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게 점차 오늘과 내일은 남북으로 약간씩 진동하면서 주로 충청 이남 쪽에서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정체 전선이 조금 더 올라오는 모레는 네.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역시 또 이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지금 저 화면에 보이듯이 남쪽에는 정체 전선이 걸려 있고 북쪽에는 저기압이 놓여 있으면서 네. 계속해서 찬 공기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앞으로 적어도 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다만 19일 정도까지 그렇게 그 활성을 띠다가 20일과 21일 정도는 네. 정체 전선이 남쪽 제주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좀 일시 내륙은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며칠간은 더 비가 계속 내릴 것이다. 19일까지는 네.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창삼 교수님, 예. 이게 뭐 중앙재해대책본부 또 방금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지금 사망 실종자가 뭐 최소 48명인데 지금 오송 침수 지하차도의 경우 인명 피해 확인하고 있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피해 상황들이 있었나요? 이번 우리의 강우의 특성상 가장 네. 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라는 거에 의한 사망자, 그다음 하천 범람에 의한 1차적인, 2차적인 피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특징적인 거 하나는 보면 경상북도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서 지금 사망 실종자들의 50% 이상이 나는 27분이 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더 우려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터널 사건입니다. 지하차도 사건인데요. 네. 지금 현재 초입 부분만 저희들이 그 수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3-4대에서 나온 사망자가 벌써 9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CCTV 상으로 들어가 있는 그 차량들이 15대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실종 신고는 11분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가족이 전체가 타고 있거나 1인 가족이거나 이런 경우 실종 신고가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많은 그 사망자나 실종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보면 2011년도에 우면산 사건이 났을 때 300mm가 왔습니다. 네. 그때가 저희가 산사태로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났던 상황이었는데요. 원래는 그 기록을 뛰어넘을 것 같아서 상당한 지금 비도 우려가 있습니다. 300mm 훨씬 넘었잖아요. 그쪽 해당 그렇습니다. 지역들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느 산에서 산사태가 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네. 상황입니다. 오승훈 궁평 이 지하차도 침수의 경우 지금 아직 뭐 정확한 피해 원인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비가 계속 내리는 상황에서 수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대용량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요 뽑아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보도하는 데 따라 가지고 용량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깨끗한 물이 아니고요. 지금 흙으로 된 진흙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펌프 용량을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저희가 작년 흰남노 때 포항 주차장 사건 때도 보면 실내 주차장인데 금방 물을 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네. 20시간 만 하루 이상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종일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작업은 한 이틀 정도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배 본부장님, 오승읍 지하차도 영상을 보면 10분 만에 물이 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순식간에 일어났는데 통상 이런 일들이 빈번히 예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포항 지하주차장 또 올해 5월인가 서초구의 네. 그 건물 빌딩 지하주차장 등 이 물이 흘러내리는 그 CCTV를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빠른 사람도 그 흘러내리는 물을 벗어날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데요. 역시 매년 겪는 이렇게 지구 온난화로 여름철에 우리나라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그 발생 빈도가 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 여름철 이렇게 반복되는 그 집중호우, 작년 서울 도시에서 큰 피해가 있었고 올해도 역시 그 중부지방에서 큰 피해가 있는데 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여름도 상당히 복잡한 여름이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네. 그 이유가 지난 3년간 그 적도 부근의 바닷물의 온도가 낮았던 라니냐 현상이 끝나고 올해 5월부터 평년보다 높은 그 적도 열대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지금 5월, 6월, 7월 3개월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온 원인을 엘니뇨 갖다 끌어대기는 좀 아직 이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이 여름철 날씨가 결국은 큰 대세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네. 여름철 강수 패턴이 변하고 있고 그 네. 기온이 더위가 변하고 있고 이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매년 그 반복되는 이런 그 폭염, 폭우 또 아직은 태풍 우리나라 제대로 오지 않았는데 또 10월 초까지는 태풍의 계절을 또 앞두고 네. 있으니까 근데 재난 통상요 이런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경우에는 네. 홍수 경보가 발령이 되면은 네. 도로 통제가 이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된 겁니까? 그 오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 차도에 네. 그 철도 건널목에는 철도원이라고 그래서 차단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하차도에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문제는 비가 많이 온 건 사실입니다. 네. 거기에 물이 흘러 들어갔고 그런데 인근에 그 임시 무슨 제방 공사를 하면서 임시 뚝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하차도를 왜 안 막았냐 보다는 이 뚝이 터진 게 저는 더 큰 그런 어떤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 교수님, 이번 일을 통해서요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 지하차도라든가 이 지하대가 낮은 곳 이용하면 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데 예. 만약 갑자기 물이 차오를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는 사전 차단이 답이고요. 네. 물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진입을 한 상황에서는 두 가지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작년에
부산의 초량 지하터널, 부산역 앞에 있는 그런 경우는 하천에 물이 범람한 게 아니고 내수 침수에서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서서히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가능한 차에서 빨리 내려서 도보를 이용해서 빠져나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이 차 들어와도 차에서는 일단 내려서 도보로 나오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이런 경우 왜 정체가 되냐면 제일 앞차가 침수해서 차량이 못 멈춰버리거든요. 움직이겠죠? 네. 그러니까 앞쪽 뒤쪽이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차에서 대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창문을 조금 열어두시거나 창문을 미리 열어두셔야 됩니다. 왜 네. 그러냐면 전기 계통이 많은 요즘 차들은 침수가 되면 창문조차 열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압에 의해서 창문을 못 열고 문도 못 열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사고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외수, 이번에 궁평 지하차도처럼 이제 외수에 의한 경우는 사실은 지하차도의 급경사로 시속 2, 3m의 그 급류가 흘러 나오기 때문에 차량으로 빠져나오기는 상당히 도보로 빠져나오기는 굉장히 불가능하고요. 네. 이번에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보시면 이제 겨우 후진해가지고 급하게 나오는데도 거의 그 CCTV 그 블랙박스에 찍힌 차가 제가 볼 때 마지막 차량인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서 나오지 않고서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배 본부장님, 네. 계속 이어진 폭우에 충북 괴산댐에서 물이 댐 위로 넘쳐흐르는 이게 원류 현상이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43년 만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댐 붕괴 위험도 상당히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댐 전문가 말에 따르면 이미 댐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물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게 댐인데 그 댐을 두 차례 넘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비가 끝나고 나면 아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목적 댐 같이 큰 댐은 미리 물을 빼고 이러는데 이 원료 그러니까 그 댐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보를 넘쳤다는 의미니까 한번 그 괴산댐에 대해서는 그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 교수님, 괴산댐의 경우 두 번 넘쳤잖아요. 예. 그 비가 많이 내리면 언제든 원류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동안 그렇다면 대책은 없었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괴산댐의 특징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네. 괴산댐은 용량이 1,500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소양강대댐이나 충주댐이 한 2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은 댐이지만 거의 보혜 기능처럼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년 전에 달천에 침수 사건이 있은 이후로 관련해서 보수 보강들이라든가 안전진단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원료를 조금 안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네. 원료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체크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이제 댐을 이제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주변에 이제 산막이 옛길과 같은 이제 레저 공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주민들과 의견을 맞춰서 네. 좀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달천의 그 하천에 대한 보수 보강이 좀 더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장마 때요 도로 침수리는 그 차량 침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예. 도로 침수 시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차량을 가지고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차량을 놓고 먼저 대피하는 것이 나은 건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차량이 이제 물이 차기 시작할 때는 서서히 운행하는 게 기본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본인의 차만 있는 게 아니고 차량이라는 건 흐름으로 가기 그렇죠. 때문에 제일 앞에 있는 차량이 예를 들어서 나는 위험하니까 그냥 차 세우고 갈 거야라고 가버리시면 뒤에 차량들이 다 막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흐름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 어쩔 수 없이 차량이 본네트 위로 물이 차면서 차량이 섰을 때는 뒤쪽으로 나오시면서 대피를 하시면서 뒤에 있는 분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차가 멈췄기 때문에 차에서 나오셔야 같이 나와야 된다.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전기 계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압에 의해서 문이 안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창문을 조금 열어서 운전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침수가 시작됐을 때 좀 더 안전한 공간에 물이 한 방울이라도 안 들어오게 생각하시지만 도로가 차오르기 시작할 때는 비 몇 방울 들어오는 건 큰 문제가 아니고 네.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본부장님. 네.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서 이제 엘니뇨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세계적으로 엘니뇨라든가 기상 이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네. 있는데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합니까? 총체적으로 이런 그 침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내렸던 강수량을 넘는 양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배 처리 문제들 그 여러 가지 그 합리적인 방법들이 동원이 되는데 자 근본적으로는 지금 시행하는 어떤 시에 대한 어떤 그 설계에서부터 네. 이런 바뀐 강수량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미 기존에 있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인지 그런 어떤 많은 비해가 내렸을 때 어떻게 피해를 줄일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결국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지만 차분히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 교수님,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뭐 나중에 원인이 규명이 되겠습니다만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 나중에 그렇습니다. 뭐 문제 일어난 다음에 했을 경우에는 너무 이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예. 정부 역할도 중요한데 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난관리의 4단계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인데요. 네.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건 대비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강수 예보를 1강수량이 400mm 이상 온다라고 예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냐면 400mm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죠. 하지만은 지자체 공무원들, 그다음에 지자체 단체장은 그 상황을 조금 더 예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400mm가 오면 미호천이 넘칠 수도 있고 미호천이 넘친다고 하면 지하차도에 물이 찰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도상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야지만 저희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대비 부분이 좀 부족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예방을 위해서 또 좀 더 많은 예산과 SOC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